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여종 대신 청상마님을 보쌈한 백정의 운명. 조선 숙종 15년 경상도 영천 땅 백정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 먼저 박록염의 칼날이 소의 목을 그었다. 뜨거운 붉은 피가 차가운 흙바닥에 스며들며 김이 피어올랐다. 28 해나이의 노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주받은 일을 하도록 정해진 운명이었다. 하지만 다른 백정들과는 달랐다. 또 그 백정놈이 지나가는구나. 아이고, 그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네. 저런 것들이 어찌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사나. 길거리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노겸은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다. 체념이 아닌 무언가를 갈망하는 불꽃 같은 것이. 노겸은 매주 2번씩 윤대감 댁에 고기를 납품했다. 그곳에서 하녀, 4월과 알게 되었다. 노겸날이 오늘도 애쓰셨사옵니다. 4월만이 노겸을 날이라 불러주었다. 20살의 4월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윤대감 댁에 팔려온 처지였다. 4월아, 항상 고맙다. 너 아니면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나리, 신분이 무엇이 중하옵니까? 나리께서는 어진 마음을 지니신 분이옵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노겸에게 4월은 여동생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노겸은 쓰러져 죽어가는 백발의 노인을 발견했다. 이런, 숨이 끊어져 가는구나. 노겸은 주저하지 않고 노인을 업어 자신의 초가로 데려갔다. 그는 노인을 위해 약초를 구해다려 입술에 적셔 주었고 사흘간의 간병 끝에 노인이 깨어났다. 아, 나는 윤낙겸이라 하오. 말년에 형조 참판을 지냈지. 윤낙겸은 노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젊은 시절 관상을 조금 공부했더만 자네는 관상이 참 좋구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대감님? 그대의 손에는 살생의 엿보가 깊이 서려 있으나 이것이 남을 살려내는 근본으로 돌아올 상이로다. 그대는 부귀를 도울 상이니 스스로 귀하게 되지는 못하나 천하의 귀인과 인연이 깊을 운명이로다. 노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대의 운명에는 2갈래 길이 있느니 하나는 큰 복을 얻어 귀인과 함께 천복을 누릴 길이요. 다른 하나는 평범한 생으로 사그라질 길이로다. 그 갈림길은 언제 결정되옵니까? 저쪽 땅에서 온 여인과 만나는 그 순간 그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니라. 며칠 후 노겸은 여느 때처럼 윤대감 댁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 그날도 4월이 반갑게 뛰어왔다. 4월아, 그런데 너 고향이 어디라 했더냐? 소인은 서쪽 마을 출신이옵니다. 어찌하여 그리 물으시옵니까? 노겸의 가슴이 쿵했다. 윤낙겸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서쪽에서 온 여인? 하지만 이상했다. 4월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기는 했지만 동시에 연정과는 다른 묘한 감정이 들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형제 같은 정이. 여자가 내 운명을 바꿀 그 여인일까? 그날 밤 노겸은 고민 끝에 보쌈을 결심했다. 윤낙겸 어른의 말씀이 맞다면 4월과 함께해야 복이 올 것이다. 삼배자루를 준비하며 윤낙겸의 경고를 되새겼다.
사람을 해치면 파멸, 사람을 살리면 복. 그는 끈 대신 향 주머니를 넣었다. 기절시키되 해치지는 않겠다는 의도였다. 달빛이 윤대감 댁을 은빛으로 물들인 밤. 노겸은 담장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뒷간으로 향하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사월이로다. 번개같이 자루를 씌웠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여인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놈, 지금 무엇 하는 짓이냐? 이상했다. 4월이라면 이렇게까지 저항하지 않을 텐데. 게다가 목소리가 달랐다. 여인의 비명이 자루 속에서 터져나왔다. 노겸은 황급히 여인을 메고 담장을 넘었다. 30리를 단숨에 달려 집에 도착한 노겸은 안방에 자루를 내려놓고 끈을 풀었다. 그 순간 번쩍이는 은장도와 함께 드러난 얼굴하녀 4월이 아니었다.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은 양반가 부인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었다. 달빛 같은 피부, 검은 칠보석 같은 눈동자,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한 자태. 노겸의 세계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노겸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의외로 차분히 말했다. 백정이시군요. 노겸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소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인의 목소리가 기묘했다.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저는 윤대감 댁의 둘째 며느리 서하라 하옵니다. 오늘 밤 이것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지요. 노겸의 눈이 커졌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5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살아있는 한 집안이 망한다 하시며 죽으라 하셨어요. 자식도 낳지 못한 며느리는 집안의 재앙이라 하시며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당신이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셨어요. 노겸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읊조렸다. 나 또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다는 말만 들었소. 저주받았다니요?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지요.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듯 살았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다. 말없이 흐르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노겸이 미세하게 웃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저리 의연하시다니 참으로 굳센 분이시옵니다. 서하는 씁쓸히 웃었다. 살아남으려 몸부림친 것뿐입니다. 그 순간 노겸의 뇌리를 스친 목소리. 살생의 손이 사람을 살려내는 복으로 돌아오리라. 저쪽에서 온 여인과 만나는 순간 운명이 바뀌리라. 노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이 사람이 그때 노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혹시 윤낙겸 어른을 아시옵니까? 제 시아버지이시온데 어찌하여 그리 물으시옵니까? 노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윤낙겸이 말한 서쪽에서 온 여인 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것이다. 시아버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큰 시숙이 재산을 노리고 병드신 아버님을 어딘가로 내쫓았습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그 순간 노겸은 진실을 깨달았다. 윤낙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며느리와 노겸이 만날 운명을. 그날 오후 윤대감 댁 마름과 포줄 몇이 마을에 들어왔다. 윤대감 댁. 둘째, 마님이 사라졌다. 분명 누군가 납치했을 것이다. 현상금 100냥을 내걸겠다. 노겸은 서하를 외양 간 뒤 비밀 공간에 숨겼다. 마을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토굴방이었다. 마님, 절대 소리내지 마시옵소서. 그날 아침 노겸은
뚝배기에 미음을 끓여 가져왔다. 입에 조금이라도 드시옵소서. 밤새 떨고 계셨지요.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숟가락을 들었다. 당신의 손에서 이런 따뜻한 것을 받을 줄이야. 백정의 손도 사람의 손입니다. 서아는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다. 맛있습니다. 노우는 묵묵히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 드셨으면 이불을 더 가져오겠소. 밤기가 차니 고맙사옵니다. 녹염날이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마을 아이가 놀다가 틈새로 서아를 목격한 것이다. 형아, 저기 예쁜 누나 있어. 노예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노예 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하녀 사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순진한 모습이 아닌 기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노나리 참으라. 이 밤에 웬일이냐? 나리께서 저희 별당마님을 숨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노예 얼굴이 굳었다. 저를 택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겠사옵니다. 사몰의 목소리에는 관기가 서려 있었다. 사몰,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5년을 기다렸사옵니다. 나리께서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그때 다른 여자를 그 순간 외양간에서 서아가 나타났다. 사어라, 그만두어라. 서아의 목소리는 위협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드렸으니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서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좋다. 내가 나가겠다. 대신 노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거라. 안 되옵니다. 마님, 녹겸이 외쳤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했다. 나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날 밤 서아는 농내집을 나섰다. 하지만 노이 뒤쫓아왔다. 마님, 돌아가시옵소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가시면 저는 어찌 살라고 하시옵니까? 그 순간 수색하던 무리가 그들을 포위했다. 거기 서라. 사월이 신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후회가 가득했다. 사월아! 노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몰은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맨 앞에 마름이 그녀에게 돈 주머니를 던져주었다. 잘했다. 계집 종려나. 그 순간 사월은 깨달았다. 자신도 그들에게는 단지 계집 종년일 뿐이라는 것을. 잠깐만요. 사월이 외쳤다. 저는 거짓말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로겸은 미리 준비해둔 기름을 마당에 뿌렸다. 서마님, 제 등에 업히시옵소서. 횃불을 던지자 집이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으아, 불길이 하늘을 찌르며 타오르는 하염 속에서 수색하던 무리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두 사람은 탈출했다. 하지만 날아온 화살이 노의 어깨를 관통했다. 노아 가비명을 질렀다. 피를 흘리며 노우는 서아를 안고 계곡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강물이 그들을 덮쳤다. 노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서아를 놓지 않았다. 노, 정신 차리세요. 서아가 필사적으로 녹을 끌어당겼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빨리 이쪽으로 사머리가 밧줄을 던져주었다. 어찌하여 도와주는 것이냐?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사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산속 동굴에서 노겸이 깨어났다.
어깨에 화살은 빠져 있었고 상처는 지혈되어 있었다. 사머리가 제가 치료했어요. 서아가 말했다. 사머리, 약초를 구해왔어요. 녹은 혼란스러웠다. 어찌하여 사머리가? 사머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윤대감대에게 협력한 것은 나리 때문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윤대감대 큰서방님께서 저를 겁탈하려 하셨사옵니다. 제가 거절하니 염탐꾼 노릇을 하라며 협박하신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노과 서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분이 윤대감님을 내쫓으신 것도 마님께 죽으라 하신 것도 모두 재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동굴 입구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수색대가 아니었다. 백정놈, 나와라. 위험 있는 목소리의 주인은 윤대감대 큰아들 윤덕배였다. 내 아비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수까지 깨어내느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서아가 나타났다. 재수 집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더니. 윤덕배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슨 뜻이옵니까? 아비가 유언장을 남겼지. 재수가 재원하면 재산의 절반을 넘겨준다고 하더군. 그래서 재수가 죽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재수가 백정과 결혼하면 재산을 포기해야 하니 더 좋겠구나. 윤덕배는 칼을 뽑았다. 그러니 이 백정놈을 죽이고 재수를 데려가겠다. 서하마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녹이 상처, 투성이 몸으로 일어섰다. 백정주제, 양반에게 되들어. 윤덕배가 칼을 휘둘렀다. 노겸은 간신히 피했지만 상처가 더 벌어졌다. 그 순간 서아가 윤덕배의 뒤로 돌아가 칼을 쥔 손목을 잡았다. 당신이 아버님을 죽인 것이지요? 그렇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어쩔 것이냐. 하지만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덕배, 내 죄상을 다 안나. 모든 사람이 놀라 뒤돌아보았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사람은 아, 아버지, 내가 독을 탔으나 노미가 구해줬느니라. 윤나겸의 뒤에는 포교와 포졸들이 따라왔다. 모든 대화를 들었다. 윤덕배, 너는 폐륜나이자 비록 실패했지만 친족 살인자나 진배 없느니라. 서슬이 시퍼런 포교가 소리쳤다. 윤덕배가 체포되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윤학겸은 로겸이 구해준 후 숨어서 아들의 악행을 조사하고 있었고 서아의 계획은 재산 분할을 위한 윤겸의 계략이었다. 또한 노이관상은 진짜였고 그를 과부인 둘째 며느리의 배필로 인정했다. 서하야, 노경아, 이제 당당히 살 수 있느니라. 윤나겸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이후 윤나겸은 전 형조 참판의 명망을 걸고 노겸이 사건 해결에 세운 공로를 조정에 상소하여 면천을 얻게 했다. 숙종은 이 일을 가상히 여겨 형주의 명예노후를 양인으로 삼게 하였다. 몇 달 후 노와 윤서하는 조선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백정 출신 남자와 양반가 부인의 정식 혼례를 올렸다. 윤가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그들은 신분제의 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섰다. 백정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을 가르치고 양반들에게는 평등의 가치를 설파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분을 만드는 것이니라. 3월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직한 돌쇠와 혼인하여 고을에서 제일 큰 주막을 운영했다. 나리, 마님, 고맙사옵니다. 저도 이제 제 길을 찾았사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박겸과 윤서하는
대청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이 나옵니다. 그날 밤 자릿 속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여. 노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러하오.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를 몰랐을 것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별빛을 올려다보았다. 처음엔 그저 잘못된 보쌈이었을 뿐이었는데 노가 낮게 웃었다. 이젠 그 잘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이 되었사옵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당신께서 그날 제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들의 사랑은 한때 세상이 금기라 부르던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웃음과 들판의 바람 사이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빛나는 삶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신분도 어떤 편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노겸의 이야기는 우연한 사건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랑과 도덕성이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힘이 있음을 증명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인품과 올바른 행동에 있다는 교훈을 전한다.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기는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매일 밤 지쳐 쓰러지는 남편. 그 뒤에 숨은 여종의 비밀. 옛날 한 옛날 한양과 인접해 있던 어느 고을에 위세 높은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기침하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어흥, 오냐. 그 어제의 기가 막힌 밤을 한번 맞이했더니만 아주 몸이 개운하구나. 6월이 그것이 참 말로 명물은 명물이요. 아침부터 비단 미소를 가득 흘리며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한 영감님이 있었으니 바로 김찬판이었습니다. 찬판댁의 김찬판 영감은 이미 희끗한 대발이 가득하여 늙은 영감이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을 법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정신만큼은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아 그 자태가 또렷해 정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와는 걸맞지 않게 기운도 좋고 그 후방한 성미도 질풍 같아서 양반 일납시고 체면을 차리는 법도 없이 몸쓰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하여 장정 같은 머슴들이 낑낑대며 해치울 법한 무거운 나무짐이나 곡식가마쯤은 끄덕도 하지 않고 번쩍번쩍 들어올리니 참으로 예사롭지 않기가 그지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에는 그 힘을 활용하여 조정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줄고 유유자적한 세월을 보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넘치는 힘은 쓸 데가 없었으니 자연스레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갈 법도 하였어요. 그리하여 느즈막이 시작한 것이 바로 여색을 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또 무슨 일로다가 누구와 한번 붙어 먹어볼까나? 늦게 배운 도둑질에 달밤이 깊어가는 줄을 모른다고 김찬판의 색잡기는 젊은 자들에게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지나쳤으니 이미 마을에서는 여색에 호간한 사람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자신의 딸 자식들이 김찬판 영감의 눈에라도 띄어 혼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애꿎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을 하곤 하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이 애비의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도 조금 있으면 혼기가 차는 나이인데 쓸데없이 얼굴이 반반하니 분명 괜한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참에 내 단단히 경고를 해두마. 너는 엎어지다. 코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저 윗길의 김찬 판댁 근처로는 얼씬도 말아라. 네? 아버지, 왜 그러셔요? 윗길의 김찬판 근처로 얼씬도 하지 말라니. 장터를 나설 때 그쪽 방향의 길을 지나지 않으면 삥 돌아가야 하는데 대관절 그리 말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가요?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얼굴이 반반한 계집에게 닥칠 재앙과도 같은 인물을 마주치지 않기 위함이란다. 이거야. 차라리 범이 물어가는 것이 낫지. 그 참판 어른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큰일이 난단다. 팔자라도 시원하게 고치면 다행이겠지만 멀쩡한 처녀 혼사길도 막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그 길로 내 인생은 절단 나버리는 것이야. 아무튼 아비의 말대로 하렴. 네, 알겠어요, 아버지. 이렇듯 조선에서는 평민이나 천한집의 여식으로 태어나 용모가 빼어나기라도 하면 혹여 그 빼어난 용모로 인해 큰 고초나 화를 불러올 수 있었으므로 여식의 재색이 뛰어난 것이 오히려 화근이라 여겨지던 풍토가 있었습니다. 하여 각별히 주의하던 분위기가 만연하였지요. 잘못하여 이 식성 좋은 김찬판의 눈에 들기라도 했다가 그저 그런 취급이나 실컷 받고 내처지면 혼사길 막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고을 사람들은 제 여식들을 단단히 교육시키곤 하였어요. 김찬판의 이 고약했던 버릇 때문에 큰 소가리를 하던 사람은 비단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판댁으로 시집온 젊은 나이의 마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지요. 김참판은 본처와 사별한 뒤 새로 오고 간 혼사담으로 전혀 탐스럽기 그지없는 신부와 재장가를 들었는데 이 신부는 혼사담이 오갈 때 번듯한 양반네 집이라 들어 시집을 와보았더니만 아니 글쎄 지압이라는 늙은 영감이 쓸데없이 힘만 샜고 주책에다 체면도 없으니 그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마나님의 골치가 여간 아픈 것이 아니었죠. 결혼 후 처음 얼마 가는 마나님에게만 집중을 하더니 제 버릇을 못 준다고 그 세를 참지 못하여 참판댁 여종들에게 하나둘씩 손을 대기 시작했답니다. 마나님이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니 김참판은 매일 밤마다 여종을 시켜 이부자리를 펴들여 보내고는 매번 그냥은 돌려보내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놈의 영감이 밤마다 저 해괴한 짓을 하느라 나와 침소도 함께 쓰지 않는 것이구나. 애꿎은 여종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도망치는 이유도 필시 저런 이유 때문이다. 내 듣자니 마을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소리들이 풍문처럼 들려오고 있던데 양반댁 사대부의 위신이 말이 아니구나. 저 영감의 버릇을 어떻게 고쳐준담. 마나님이 그 거동의 꼬리를 잡았으나 소문난 양반댁의 점자는 안방마님 체면으로 온 집안이 시끄럽게 노발대발 떠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감은 밤마다 행하는 호작질로 그 얼굴이 날로 수척해가는 것만 같았으니 이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말이지 동네 창피하여 더는 아니 이르겠다. 안여자가 지아비의 일을 참견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다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참판 영감 아닌 우리 가문의 위신이 땅으로 추락하겠구나. 이제는 내 무슨 방도를 내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군. 그리 생각한 안방마님은 하인 하나를 시켜 몰래 김참판의 거동과 그가 행랑채에 들락날락하며 따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여종들이 있는지 소상히 알아오게 시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답니다. 한참 동안이나 탐색전을 펼치고 보니 최근 김찬판이 여종 요리와
긴밀한 접촉이 잦다는 보고를 받게 된 안방마님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사흘 알아보니까 6월이 고곳의 동생이 지금 이웃마을 참복내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디 놈의 머슴애가 원체 날 때부터 허약해 놨던지라 현재 몸이 많이 좋지 않다 합니다요. 허니 내년 추수기간까지 계약해서 성금으로 받아놓은 세경을 물어줘야 될 처지에다가 또한 동생놈에게 이것저것 약이다, 음식이다 하며 들어가야 할 돈이 제법인 모양이더라고요. 아래가 참말로다가 송구스럽지만 이거 돌아가는 낌새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주인 어른께서 6월이의 그 사정을 쥐고 흔들면서 겁박 아닌 겁박을 놓은 듯 싶습니다요. 금전적인 조건을 해결해주는 대신 이부자리 시중을 들도록 말이지요. 몰래 심어놓은 하인이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한 내용을 들은 안방마님은 침통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6월이 그것이 그러한 딱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런 망구도 없이 묵묵히 일을 해왔단 말이더냐. 참으로 딱하기가 그지없구나. 헌데 잠깐만. 내 듣기에 6월이라 하면 코울리기 시절부터 이 집에서 생활해온 말하자면 가족 같은 아이가 아니던가? 헌데 괴팍한 노인네가 그런 사정을 가지고 곱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목숨줄 마냥 쥐고 흔들었단 말이지. 마님은 자신의 지아비가 벌인 나쁘끄러운 행태에 수치심을 느끼며 더욱 자신의 결심을 굳히기에 이르렀지요. 그날 이후로 시간은 흐르고 흘러 자리기로 들여놓은 물그릇이 살벌하게 얼어붙는 어느 몹시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마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자니 김찬판 영감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랑방 호축부를 받아 들어갔던 여종 6월이가 들어간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옳았구나 싶어진 마나님은 그간 벼르고 벼렀던 날을 오늘로 잡아 이 영감의 버릇을 고쳐놓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 이대로는 가엾은 6월이의 마음고생이 더욱 심해질 뿐더러 반가의 위신마저도 땅에 떨어져 모두가 업신여기는 집안이 되고 말게야. 오늘만큼은 영감 뜻대로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그 버릇을 고쳐드리지요. 독이 바짝 오른 마나님은 부엌으로가 간단하게 약주상을 차렸습니다. 식혜와 홍시를 소반에 담아내어 약주와 함께 낸 뒤 일부러 들으라는 듯 헛기침을 연신하며 신발 짖는 소리를 내고는 영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감 안에서는 부시럭대며 옷기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답니다. 마님은 이것들이 아주 잘 걸렸다 싶었던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지요. 그렇게 김찬판이 막 6월이를 탐하려는 순간 앞마당에서 시작된 발자국 소리가 방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소리는 분명 내 처의 소리인데 아니 저 옆내가 아직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여태까지는 어쩐 일인게야?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서슬퍼런 안방마님일 것이 뻔했지요. 김찬판의 동물 같은 위기 감지력이 스스로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 부인에게 여색을 탐하는 현장을 걸리게 되는 날에는 그 불같은 성미에 자신의 머리털을 몽땅 뽑아버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간 저 안방마님의 눈을 피하느라 공을 들여왔던 이유도 그녀의 집안이 무시할 수 없는 세도가의 셋째 여식인 점도 있었지만 실은 일견 조신해 보이기만 한 그녀가 한번 성이 나면 누가 와도 말리지 못할 만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난장 정도는 능히 낼 수 있는 여인네였기 때문이지요. 하도 놀라버린 김찬판은 속을 드러내고 있는 6월이의 옷을
채 입힐 겨를도 없이 다락을 열고는 유월이를 억지로 올려보냈습니다. 예? 아니, 영감마님, 저더러 지금 여기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다. 곧 우리 마누라가 방으로 들어올 기세란 말이야. 어서 올라가거라, 어서. 아이고, 영감마님, 어찌 이러신답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부자리만 정리하고 나가본다 하지 않았습니까요? 안방인께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제 목은 달아나고 말 거예요. 이리 밤마다 비밀스럽게 마님 눈을 피하며 총극을 이거사 어찌리 혀각인 개야.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잔말 말고 어서 올라가 숨거라. 행여라도 소리를 내었다가는 너나 나나 아주 경을 치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어찌나 급했던지 유월이는 거의 구겨지는 모양새로 다락에 처박히고 말았지요. 유월이의 몸에서 벗어난 옷가지는 대충 펴놓은 이부자리로 덮어가린 김찬파는 어색한 헛기침을 뱉어내며 정좌를 틀어 앉았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마나님이 약주상을 올린 소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컥 달아오른 김찬판의 표정이 아주 볼거리가 따로 없었답니다. 한창 무르익었던 분위기를 망쳐버린 언짢음이 그대로 쓰여있는 표정이 오히려 가장 볼만한 구경거리였지요. 태어나는 웃음을 참으며 마나님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무슨 죄라도 지으셨어요? 어째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계신 것이 긴박하게 뭔가를 하다만 표정인 듯 합니다. 그려? 하기는 내가 뭐 했다고 이러시오? 그런 일 없소이다. 예, 뭐 아니면 되었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날이 매우 차네요. 그래, 방이 춥지 않으셔요? 아니요, 괜찮다. 겨울이 춥기가 예사지? 뭐 어떻다고 그러시오? 어머, 그거 참 다행이네요. 야심한 시각에 혼자 계시려니 몸이나 상하지 않으실까 걱정되어 아내된 도리로 이렇게 소정의 야참을 준비해왔지 뭡니까? 자, 잠시 들어가며 쉬시지요. 김찬파는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부인이 따라주는 약주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부인의 말에 가시가 가득한 것을 눈치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다락의 태초의 상태인 유월이가 숨어있음을 들켰다가는 체면인 말이 아니었기에 그 기색을 드러낼 수는 없어 잠자코 부인이 주는 약주를 들이켰지요. 어떠신지요? 입에 맞으시나요? 한 잔 더 받으셔요. 부엌 대기 유월이가 손맛이 어찌나 좋은지 이 시기에 빚어놓은 것 좀 보십시오. 영감님, 지난가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 홍시도 막걸리도 맛깔나게 만들어 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유월이처럼 그리 부지런하고 열심인 여종도 없지 않겠어요. 보면 볼수록 참으로 귀하고도 재주가 많은 어여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지요. 허니, 더욱 아껴줘야 하는 법이고요. 어머나, 말이 딴 데로 새고 말았지. 뭡니까? 영감. 마나님은 다시 표정을 바꾼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식혜와 홍시도 같이 좀 드시고요. 아니, 저기 임자 이렇던 날씨가 매서운 겨울엔 뭐니 해도 홍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 어서 한 잔 비우고 다시 한 잔 받으셔요. 기묘한 낯빛을 한 부인은 생글생글 웃으며 쓸모없는 말을 줄줄 늘어놓더니 다시 약주를 한 잔 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의 낯빛을 슬그머니 훑어본 김찬파는 자신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툭 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집 온 순간부터 총명하기가 남달랐던 자신의 부인이라 필경 아무런 연유 없이 이런 웃음을 지을 리 없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부인의 덤덤한 행실을 보니 다르게 숨어든 유월이하며 방금까지 그런 유월이를 탐하려던 자세한 내막을 들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요. 김찬파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한 잔 더 내어주시오. 잔을 받아 마저 비워든 김찬파는 틀며 이 부인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그저 생글생글 웃으며 김찬판을 바라보고 있는 부인은 전혀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이 없어 보였지요. 야참상만 놓고 이제 그만 좀 가셨으면 좋으련만. 김찬판에 다 들어가는 속은 아닌지 모르는지 부인은 자꾸만 쓸데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박대감네, 셋째, 혼기가 닥쳐오는데 어디 소개할 만한 마땅한 데라도 점지해 둔 쪽이 있으셔요? 참참, 맞아.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회갑이 가까워 오는데 친정이 문해야 할까요? 적당히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려지요? 절간에 공부하겠다며 들어간 막내는 요새 몸살 잘 건사하고 있는지 옷과 먹을 것이라도 좀 보낼 겸. 누굴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찬파는 속사포처럼 늘어놓는 부인의 이야기가 도통 귓구멍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들으며 허위할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점점 더 심술이 돼가는 김찬판의 표정이 야속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그 가엾은 유월이는 이토록이나 추운 날 아직도 달하게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오죽 속이 타고 있을까요? 게다가 마침 아주 중요한 순간에 부인에게 맥을 끊겨버린 김찬파는 오금이 들썩거려 죽을 맛이었답니다. 김찬파는 아까 전옷가지를 풀어친 유월이의 뽀얀 형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부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그나저나 요즘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영감님의 벼슬을 더 올려주지 않는답니까? 아니, 이보십시오, 부인.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오랑캐들의 동향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공납도 늘리는 추세이던데 혹여나 이러다가 나라에 커다란 병고가 닥치지는 않겠지요? 나라가 통째로 금간 듯 흔들리고 있거늘 이 나라의 조정 대신들은 대체 뭐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제 뱃속과 이속이나 차리면 그만이니 다들 국군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원. 이 뭐시오? 저기, 그러니까 그런 사설을 하필 왜 지금 이 시간에 의논고저 하는 것인지. 글쎄 제 말을 좀 들어보셔요. 날이 풀리면 하인들을 시켜 국간청소도 한번 해치워야 하겠어요. 날이 이리도 추운 겨울인데 석삼이가 이르길 국간에 쥐들의 흔적이 있었답니다. 사람 먹을 곡식도 아까울 판에 쥐들까지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시지요. 그 아니 저기 부인? 김찬파는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수다스러운 성격이었는지는 혼인 이래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속이 쑤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진 김찬파는 눈을 굴리며 꾀를 내었습니다. 김찬판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마른 기침을 연신하며 대꾸했습니다. 하음, 그래, 그렇구려. 근데 이를 어쩌지요? 네. 오늘은 퍽호다나니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룹시다 그려. 그 꼴을 본 마나님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답니다. 마나님은 속으로 키득키득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만큼 하였으면 오늘은 약이 되었겠지. 유월이에게는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영감도 오늘은 더 어쩌지 못할 것이야. 채 끝내지 못한 술상을 갈무리하며 들고 일어서고는 고개를 돌려 김찬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렇지요. 쉬셔야지요. 아무렴 그럼 고단하실 텐데 그만 푹 쉬세요. 나가보겠사옵니다. 부인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곁눈질로 훔쳐보던 김찬판은 마나님의 형체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깜찍한 유월이가 지금 엄동설 안에 살아있는 동태꼴이 되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영감은 허둥대는 손길로 허겁지겁 다락문을 열고 유월이를 찾았지요. 유월아, 괜찮느냐? 유월아, 대답 좀 해보거라. 낑낑대며 다락으로 올라가 유월이를 간신히 끌어내리고 보니 그야말로 엄동설 안에 빳빳한 동태가 되어 쪼그리고 앉은 채 다리도 펴지 못하고 얼어붙은 유월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워 입술마저 달달 떨리는 데다가 다락에서 얼마나 얼어 있었던지 아래 위가 달달 부딪혀 떨리는 소리가 마치 괴이한 밤짐승이 내는 소리와도 같았지요. 아이고,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유월아, 정신을 좀 차려보거라. 흐추, 춥사옵니다. 밤시중이나 시킬 심산으로 부른 여종의 얼어붙은 몸을 문지르고 주무르고 그렇게 얼마 동안 부산스럽게 수선을 떨며 유월이를 주무르자 그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유월이가 죽겠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야,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영감마님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유월아, 내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놈의 여편. 내가 오늘따라 어찌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던지 내 하마터면 너를 엄동안의 통태로 만들 뻔하였구나. 오늘은 되었으니 어서 나가 쉬어라. 안쓰러운 마음에 김찬판은 서둘러 옷을 입혀 유월이를 내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비척거리며 영감의 방에서 기어나오는 유월이의 뒷모습을 안방마님은 예리한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소동이 있던 다음 날 이른 아침 침소에서 일어난 마나님이 부엌으로 시차를 나서니 부엌문을 들어서기도 전부터 안에서는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멈추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불이 들려도 아주 단단히 들린 여성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기침의 굵직함으로 예상컨대 아궁이를 지피며 나오는 연기 때문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했지요. 그것은 필시 유월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나님이 빙긋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곤 시치미를 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신 기침을 해대며 눈물을 쏟는 여종 유월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딱하게도 고풀이 단단히 들었구나. 그래, 너희 방이 춥더냐? 간밤에 아주 추위가 혹독하더니만 네가 이리 고에 걸리고 말았구나. 아니면 찬물에 목욕이라도 하였느냐? 내 행랑아범에게 일러 내 방에 아궁이를 좀 더 지이도록 명해둘 테이니 그리 알고 몸조리 자거라. 유월아, 명심하거라. 이 집의 종인 네가 건강해야 이 집의 위세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니라. 안방마님이 다정하게 염려 섞인 걱정을 건네자 유월이는 내심질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지요. 아니에요, 마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랫목은 지금도 철철 끓어넘치는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일 없습니다. 그런 유월이의 모습에 마님은 더욱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시만 어디 가만 보자. 뭔가 이상하구나. 분명 내 기억이 맞다면 말이다. 어쩌형 내가 안방에
이부자리를 펴주러 갈 때만 해도 기침이 기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마 하니 그 사이에 고풀이 들만한 일을 버렸을 리도 없고 말이다. 예를 들면 내가 야참을 데려갔던 그 시간에 찬 공기를 맞으면서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거나 유월아, 아니 그렇느냐? 그 말을 들은 유월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나오던 기침이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지요. 마님은 웃으며 그런 유월이의 등을 토닥거려 주고는 이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날 밤 지치지도 않던 김찬파는 또다시 유월을 은밀히 불러서는 자신의 이부자리를 펴이르는 것이었어요. 김찬판의 호출에 그의 방 앞에서 쭈뼛거리며 머뭇대던 유월이는 갈팡질팡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허, 유월아, 아니, 뭐라고? 선계야, 들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게냐? 김찬판의 재촉에 유월이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낮에 마님이 자신에게 건네준 따뜻한 염려, 그리고 그 속에 짜릿하게 돋아있는 가시가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려이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경고라는 것을 총명한 유월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집안의 주인인 김찬판의 명을 어길 수는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고 말았답니다. 유월이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김찬판의 이부자리를 깔아주려 몸을 숙이는데 그 새를 못 참은 김찬판이 유월이에게 다가섰습니다. 어휴, 영감마님, 부디 이러지 말아주셔요. 안 그래도 지금 안방마님 기척이 예사롭지가 않으십니다요. 제대로 한번 벼르고 계시는 듯한데 어찌 저 같은 것이 화를 자초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녕 안방님이 아식이라도 하시면 참말로 큰일 납니다. 이부자리만 싸게 펴드리고 저는 나가보겠습니다요. 그러지 말고 이리 좀 가까이 와 보거라. 글쎄, 너의 동생 사정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제가 이부자리를 봐드리는 것을 허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로 약조하셨지 않습니까요? 헌데 어찌 또 이렇게 제 동생의 알을 가지고 겁박을 놓으신단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난번에는 우리 여편네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통에 내가 느긋하게 재미를 보지 못하였으니 오늘은 그 곡절의 재미를 좀 취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한데 유월이 네가 자꾸 이리 앙탈을 부리며 거절만 놓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무엇된 주인이 되는 게야 알겠느냐. 그렇게 어린 학동마냥 춘심이 바짝 오른 영감이 또다시 유월이에게 다가서 끝내 저항하던 그녀의 빗장을 해제하였고 동생 안위를 쥐고 겁박을 당하니 하는 수 없이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손길에 응한 유월이에게 웃기 타락거리며 옷이 풀리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 마님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뭐야. 김찬파는 염통이 발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철렁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찬파는 사색이 되어 유월이를 일으켜 다락간으로 밀어넣을 기세였지요. 그러자 짜증이 오른 유월이가 한숨을 쉬며 안칼찌게 쏘아붙였습니다. 예, 아니, 영감마님, 또다시 다락입니까요? 저 정말로 얼어 죽습니다. 영감마님, 이리 얇은 꼬락서니로 저기 갇혀 있으면 어찌나 몸이 아리고 추운지 아십니까? 어제보다 엉덩하니 더 혹독합니다요. 에이, 이런 아둔한 거사.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일단은 잔말 말고 얼른 들어가거라.
네, 바로 꺼내줄 테니 어서. 그렇게 김찬파는 헐레벌떡 다락문을 열고 인상을 잔뜩 구기는 유월이를 억지로 올려보냈지요. 입이 대발이나 튀어나와 툴툴거리는 유월이를 다락에 억지로 집어넣고는 달려가 남아있던 유월이의 옷도 함께 다락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락의 문을 황급히 닫고는 책상에 앉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과당보기 좋게 자빠지는 추태를 부리고 나서야 겨우 유월이의 흔적을 숨길 수가 있었답니다. 눈앞에 별이 후끈 나타났다 사라지니 김찬파는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뻐근한 통증의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지요. 에잉, 도대체가 저 여편네는 또 무슨 요건이 생겨서 이리 걸음을 한다는 게야. 재미를 좀 보려던 찰나에 맞춰오다니 참으로 귀찮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이로구만. 문 밖에서 이 추태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마님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얼씨구, 얼씨구, 아주 난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려 참 식이나 되어 기껏 한다는 짓이. 그래, 여종이나 겁박하여 어떻게 해보려 한단 말이냐. 원,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꼴이었다. 그래, 이 영감탱이.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겨루어 보자. 그렇게 방문을 획 열고 얼굴 안으로 들어서니 울그락불그락해진 김찬판이 원망스러운 얼굴을 한 채 엉거주춤 책상 앞에 앉아서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이 시간에 또 어쩐 일이시오. 어머나, 어찌 그리 성을 내신답니까? 저희 지아비가 기거하는 곳에 제가 못 올 이유라도 있는지요? 어제보다 날이 더욱 매워 방에 불은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들렀습니다. 헌데 영감의 안색이 어찌 이리 벌레라도 씹은 듯한 낯빛인지요. 혹여 제가 영감의 방으로 오면 안 되는 무언가 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오만 그나저나 들어보시오. 부엌대기 유월이가 곡불이라도 걸렸는지 기침이 매우 심하던데 하인들 방에 불을 더 넣어줘야겠어요. 마님은 일부러 호들갑스럽게 걱정 어린 얼굴을 하며 기세 좋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찬판의 조바심이 하늘을 뚫을 기세로 애가 타던 그때 다락에서 조그맣게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따라 마님이 다락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다락문에 반쯤 걸쳐 물려있는 유월이의 옷이 보였습니다. 마나님은 씨 웃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다시 영감을 놀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요? 저희 둘인방 안에서 뜬금없는 기침 소리라니. 이 무슨 조화인가요? 기침 소리라니. 부인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요. 부인의 청각이 의심되는구만. 내게는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군요. 어머나, 제가 귀신이라도 씌인 것일까요? 어쩜 이리도 젊은 여종의 기침 소리와 또 닮은 소리가 다락에서 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참으로 요상한 일입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설마 여종이 다락에 숨어 있을 리도 없고 아무래도 요즘 통잠을 설쳤더니 헛것이 들리나 봅니다. 그렇소, 부인이 잘못 들은 것이요. 요즘 기력이 허한 것 같으니 내 행랑아범에게 이로 의원해서 보양제라도 지으라 이르겠소. 전국을 노리며 공격하는 마나님의 시침에 당황하여 둘러대는 김찬판의 입맛이 서늘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나님은 쉬방에서 나가지 않고 이것저것 찾을 구려한 일들을 말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답니다. 김찬판은 또다시 마른 입을 하며 억지로 졸린 척 연극을 하였고 그제서야 마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갈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나님이
방을 나서다 말고 몸을 돌려 김찬판을 향해 말했습니다. 영감, 무는 생각이 오나 한번 유심히 귀담아 들어보시지요. 사대부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적지 않은 세월을 보낸 이 몸에게는 반가의 위신을 바로잡을 막중한 의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집안의 아녀자로서 또한 안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 여기고 있지요. 하여 저는 집안의 위신에 흠이 생기는 일이라면 결단코 좌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은 김찬판이 꿀꺽 마른 침을 삼키자 안방마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제가 만약 그러한 일을 바로잡고자 마음먹고 칼을 빼들어 애꿎은 아래 것들에게까지 피가 튀면 쓰겠습니까? 그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인 가여운 자들인데 말이지요. 그러니 영감, 네, 저의 언사 속에 숨은 속뜻을 제대로 이해했다 믿고 있겠습니다. 싸늘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올려붙인 마나님의 냉담한 표정에 김찬판은 엄동설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추위를 느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부인이 자리를 피하자 김찬판은 부인의 기세에 눌려 멍청이 얼어붙은 몸을 움직여 다락으로 향했지요. 다락의 문을 열고 어제보다 더 가벼운 꼴로 몸이 식어있는 유월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윽고 몸이 겨우 입을 뗄 수 있게 된 유월리가 안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영감마님, 이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요. 얼어 죽는 것도 무섭지만 사실 저는 안방마님이 더욱 무섭습니다. 저를 당장 쳐 죽이신다고 해도 저는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구만요. 이러다간 필시 제명이 죽기 전에 안방인 손에 제 목이 날아가게 생겼지요. 유월리는 옷을 챙겨 입고는 김찬판의 방에서 손살같이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김찬판은 그런 유월리를 붙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멀리서 유월리가 영감의 방에서 금방 나오는 것을 지켜보던 마나님은 빙긋이 웃으며 유월리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온매 무쇠를 고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는 유월리의 등을 얼루 만져주었지요. 유월아, 내 너의 자세한 사정은 이미 들어 알고 있다. 네가 우리 영감과 어쩔 수 없이 밤마다 시중을 들었던 일과 매번 내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다락에 숨겨져 덜덜 떨었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지. 내 그간 너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연유는 영감의 겁 때문인지 아니면 너의 의령, 영감의 재물을 노린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헌데 오늘 네가 내 발로 영감의 방을 뛰쳐나와 분에 겨워 우는 모습을 보니 내 확신이 드는구나. 앞으로 너의 동생에 관한 일 그리고 집안의 사정으로 필요한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이젠 내가 해주마. 너는 이제 참모나 친모가 아닌 내 직속의 여종이 되어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이니라. 허니 속상해하지도 말고 울음을 그치거라. 유월아. 그간 영감의 손에 휘둘리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단다. 마나님, 참말이십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요. 그간 참으로 동생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감마님의 방에 호출되어 안마님께 죄를 저지르는 것만 같아 저 역시 죽을 맛이었습니다요. 사정을 봐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마나님. 그렇게 안방마님은 유월이를 꼭 끌어안고 그녀를 김찬판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월리에게 병으로 신음하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와 유월리가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그녀가 김찬판 댁에 남아 온갖 수모를 견디는 유일한 이유인 것도 모두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지요.
과거 역병으로 제 가족을 몽땅 잃은 후 유월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동생을 위해 그녀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음을 알아차린 안방마님은 달마다 그녀에게 동생의 약재값과 치료비, 그리고 동생의 계약 파기로 인해 필요한 모든 금전을 지원해 주기로 약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든 송사가 정리되는 대로 이 집안으로 동생을 데려와 유월리의 곁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노라 하였어요. 입김이 펄펄. 나는 어느 한겨울의 소동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김찬판의 방에서 유월리가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리가 자신을 위해 발벗고 나선 안방마님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고 다니자 같은 신세였던 여종들이 저원부 안방마님의 편에 서기로 합심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게다가 한번 화가 나면 숨어있던 성품이 드러나는 안방마님의 성정이 행랑의 소문으로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입안에 안방마님 눈밖에 나면 어찌 되는지 요즘 몰라? 아서 저분이 그저 시실 미소만 짓고 다니는 줄 알지만 한번 잘못 걸리면 우리 영감마님한테 혼줄 나는 것이랑은 판이 달러. 이 사람아, 어쨌든 우리는 몽땅 안방인 편이니까 앞으로도 영감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더라도 꼭 참고 견디라고. 우리 뒤는 안방님이 봐주기로 한 것이니까 말이야. 이렇듯 행랑에 기거하는 하인들의 분위기도 뒤바뀌어 김찬판보다도 안방마님의 기계와 불호령을 두려워한 여종들은 김찬판의 호작질에 어울려줄 생각을 일절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고사하기 시작한 김찬판은 안에서 밖으로 눈을 돌리다가 그만 안방마님에게 꼬리가 잡히고 말았고 나날을 구분 없이 괴롭힘과 잔소리, 끊이지 않는 바가지 공격까지 받은 끝에 결국 그 버릇을 고치고 개과천선하여 다시는 여색 잡기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권력과 지위를 가진 남자 김찬판의 방탕한 행실과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끈 현명한 부인의 지혜를 담은 교훈적인 민간 설화이다. 김찬판은 부와 권세를 이용해 하녀들을 유혹하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지만 부인은 분노보다 이성을 앞세워 남편을 단단히 깨우쳤다. 그녀는 억울한 처지의 유월을 감싸 안고 연민과 정의로서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이처럼 부인은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문의 명예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인물로 그 모습은 여성의 지혜와 도덕적 품위를 상징한다. 이야기는 권력이나 욕망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양심과 자비임을 일깨우며 진정한 변화는 강압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한다. 재산 싸움 끝에 남은 건 형제의 정이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허진사라 불리는 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학식 깊고 덕망 있는 인물로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우러러 보았지요. 허진사에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장남 허정과 차남 허석이라 하였습니다. 형제는 한 지붕 아래 형제간의 도리를 잊지 않고 살아왔고 허진사는 늘 사람들 앞에서 말하곤 했지요. 내 자식 둘은 우애가 좋으니 나 죽은 후에도 서로 아껴주며 잘 살 것이다. 허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해 겨울 허진사 내외는 같은 병에 걸려 며칠 사이로 연달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유언 한 줄 남지 않았고 재산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장례가 치러졌지요. 허정과 허석은
나란히 부모의 관을 메고 선산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장례 뒤 집안에 남은 논밭과 종가집 건물, 가지도그며 절구통 하나까지도 어찌 나눌지 명확치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상례가 다 지나고서야 허정이 동생을 마루로 불러 말하였지요. 허서가 우리도 이제는 갈라서야 하지 않겠느냐. 부모님 묘소도 모셨고 각자 살림을 내는 것이 옳은 길일 게다. 허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다만 이 집과 살림을 어찌 나눌지 서로 뜻을 나눠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처음으로 재산 분할을 두고 마주 앉았고 마음속에 미묘한 틈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두 형제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부모님이 남긴 살림살이를 하나씩 꺼내어 보며 따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무함 하나, 솥 하나를 놓고도 양보하며 웃었지요. 그러나 논 한 마지기, 소 한 마리 앞에선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허정은 말하였습니다. 나는 장남으로서 종가를 지키고 제사를 모셔야 한다. 손님이 오면 내가 맞아야 하니 집과 논은 나에게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허석이 되물었지요. 허나 저는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살림을 시작하려면 더 많은 몫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형제의 말씨름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허정이 말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장자는 많은 것을 잊는 법이다. 나라실도 가문의 일도 마찬가지. 허석도 지지 않고 말하였지요. 저 같은 동생은 언제나 모자란 몫만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죠. 형은 자존심을 세웠고 동생은 억울함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고 한 지붕 아래 살며 마주 앉는 일이 드물어졌지요. 이웃의 눈도 그 틈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허정과 허석 두 사람은 결국 입을 모았습니다. 이 일 이제는 고을 원님의 판단에 맡겨야 할 듯하다. 그리하여 형제는 각자의 생각을 품은 채 관하로 향하고 말았지요. 두 형제는 관하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을 원님은 말없이 그들을 맞이하고는 마루에 자리를 펴주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허정은 단정히 차렸고 허석은 다소 헝클어진 옷매로 자리에 앉았지요. 말은 없었지만 둘의 마음속엔 각기 다른 생각이 얽혀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미 소문을 들어 그들 형제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지요. 대신 붓을 들고 한지 위에 6글자를 적어 2장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산탕고, 수태조. 허정과 허석은 뜻을 알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보았고 원님은 말하였습니다. 이 글귀의 뜻을 먼저 풀어오는 자가 허진사댁의 유산을 모두 차지하도록 하겠다. 풀지 못한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형제는 깜짝 놀랐지만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쪽지를 품에 안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허정은 북쪽으로, 허석은 남쪽으로. 이제 그들의 여정은 글귀의 뜻을 찾는 일이 되었고 그 뜻을 따라 각자의 마음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허정은 길을 떠나며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산이 삼킨 절구, 물이 토해낸 곳을 무슨 뜻이란 말인가? 허석도 마찬가지였지요. 산이 절구를 삼킨다니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인가? 물이 토한다니 무언가를 되돌려준다는 말일까? 두 사람은 글귀를 품고 각기 다른 고을로 향하였고 가는 곳마다 선비를 찾고
학자를 만나 뜻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산은 크고 욕심은 깊다 하니 삼킨다는 것은 그릇된 욕망이 아니겠는가. 물은 본디 맑은 성정을 품으니 정직한 마음엔 보답이 돌아온다는 말이겠지. 듣다 보면 풀이가 아닌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한편으론 듣는 이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니 점점 마음은 흐려졌습니다. 허정은 큰 서당을 찾아갔다가 책만 보며 시문만 늘어놓는 선비를 보고 돌아섰고, 허석은 산사에서 묵던 중 노스님의 말없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말로 옮길 수는 없었지요. 각자의 길 위에서 그들은 점차 글귀보다도 자기 마음속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뜻을 찾는 길에서 마음을 돌아보는 길로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허정은 북쪽 고을을 돌며 학식 높은 선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손엔 원님이 준 쪽지를 꼭 쥐고 한 손엔 허리춤에 찬 물병을 매만지며 먼 길을 걸었지요. 그는 한양의 서당을 찾아가 수십 권의 책을 꺼내어 놓고 스스로 뜻을 풀이해 보기도 하였고, 유서 깊은 학자에게도 조심스레 물었지만 누구도 산탄구의 의미를 명확히 풀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정은 강원도 깊은 산중에 자리한 서암서원이라는 작은 서당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은거한 학자가 있었지요. 허정은 절을 올리고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소자는 집안을 이을 상속 문제로 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귀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조상님 앞에 덜 부끄러울 듯하여 이렇게 찾아배웠사옵니다. 노학자는 허정의 쪽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다 이리 말하였지요. 산탄구란 산이 절구통을 삼켰다는 고사에서 유리한 말일세. 옛날 두 형제가 있었지. 부모가 남긴 절구통 하나를 두고 서로 가지겠다 하며 다투다가 산꼭대기에서 굴려 어느 쪽으로 떨어지나 보자고 했다네. 그런데 절구통은 어느 쪽으로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 형도 동생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산이 삼켰다고 말했지. 결국 다툼은 남기지 않고 모두 이렇게 만든다. 그런 말이지. 허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형으로서 자신이 지녔던 자존심, 체면, 우위의 마음이 절구통을 굴려보낸 욕심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허정은 여관방 등불 아래 쪽지를 꺼내고 손으로 천천히 그 글귀를 다시 짚었습니다. 산탄구, 나의 자리가 형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었다면 그 이름조차 산이 삼켜도 마땅한 것이었겠구나. 허정은 글이 적어내려간 글을 품고 이튿날 짐을 꾸려 남쪽 길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길은 동생 허석을 향한 길이자 자신이 다시 형이 되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한편 허석은 남쪽 고을들을 돌며 뜻풀이를 구하고자 했었습니다. 어느 장터에선 글 읽는 약장수에게, 어느 산사에선 묵언 수행 중인 노승에게도 물었지만 그 누구도 수태주 세 글자의 속뜻을 명쾌히 밝히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충청도 깊은 산속 외딴 초가에서 묵게 된 허석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밥을 얻으러 다니는 형제가 있었지. 하루는 둘이 도랑 옆길을 걷다가 반짝이는 굿을 하나를 주었는데 형은 이건 내가 가져라 하고 동생은 형님이 가지셔야지 하고 서로 미루다가 그만 구슬이 도랑물에 빠지고 말았지. 근데 말이야, 다음 날 그 도랑물에서 구슬이 2개가 떠올랐다네.
서로가 양보한 덕분이지. 허석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무릎에 모으고 입은 다물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깊은 생각에 젖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허석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짜 보배는 그 구슬이 아닐세. 양보하려는 그 마음이 보물이었던 게지. 물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구슬을 토해낸 것이고. 그날 밤 허석은 방 안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쪽지를 펼쳐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수태주, 내가 구하려 했던 것은 땅이었고 빼앗기 싫었던 것은 체면이었지. 하지만 내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건 형님과 함께 웃던 그 얼굴이었구나. 그는 쪽지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고 다음날 새벽짐을 꾸려 북쪽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산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왠지 낯설지 않게 들렸던 건 그의 마음이 이제 맑아졌기 때문이었겠지요. 한편 허정은 삼각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로소 글귀의 참뜻을 깨달았건만 그것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누른 것은 스스로가 동생에게 품었던 자존심과 오만이었지요. 그는 여관방에 들자 등잔을 밝히고 오래도록 안자붓을 들었습니다. 쪽지 한 장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종손이란 이름으로 집을 지키려 했고 제사와 손님 맞이를 명분 삼아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껍데기요. 실은 나 자신이 이럴까 두려웠던 것이다. 허석이여, 내 마음은 맑고 굳었으니 내가 오히려 내게 배워야 했다. 그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품에 넣고 바깥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산 너머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지요. 허석아, 형의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을 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내어야 했던 것을 그날 새벽 허정은 길을 나섰습니다. 빈손으로, 그러나 가벼운 걸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속엔 처음으로 형이 아닌 형제라는 말에 참뜻이 새겨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석은 깊은 산길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길 위에서 들은 구슬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이야기 속 형제처럼 자신도 진심을 다해 양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곤 작은 주막에 들러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허석은 문득 형 허정과 함께 밥을 나누던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허정은 언제나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 동생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이제야 되새기게 되었지요. 그는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형에게 땅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허석은 다음 날 짐을 꾸려 북쪽 길에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더디었지만 마음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비록 자신이 글귀의 뜻을 먼저 풀지 못하였더라도 형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형님, 이제 무엇을 주시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싸움이 아니라 화해를 품고 있었고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함께 있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허정과 허석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고을과나 앞마당에 도착하였습니다. 둘은 서로 약속한 적도 없건만 운명처럼 다시 마주섰지요. 먼 길을 돌고 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책망도 자존심도 없고 오직 그리움과 미안함이 어른거렸습니다. 먼저
허정이 쪽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허서가 내가 이 뜻을 풀었다 해도 이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정말 잃을 뻔한 것은 이 재산이 아니라 너였다. 허석도 고개를 숙이며 품속에 있던 쪽지를 조용히 자바형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형님, 저 역시 문제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풀었다 하여도 제가 바란 건 형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서로에게 종이를 내밀었고 말없이 눈이 붉어졌지요. 허정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가질 수 있어도 너에게 다 주고 싶구나. 허석이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형님, 그 마음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저도 마다하겠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십시오. 그날 고을 관아 앞에서 형제는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마를 맞대고 흐느끼며 오랜 시간 풀지 못했던 매듭을 눈물로 풀었지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산은 욕심을 삼켰고 물은 양심을 토했구나. 이제야 그 뜻이 제대로 살아났다. 형제는 고을 원님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마을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마당, 익숙한 마루.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앉았지요. 허정이 말했습니다. 종가집 기둥은 내가 지키고 제사도 내가 맡겠다. 그 대신 논과 밭, 짐승, 몇 마리는 네가 가져가거라. 집안의 대소사엔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자. 허석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형님, 절구통만은 둘이 함께 씁시다. 어머니가 늘 쓰시던 절구입니다. 제사든 잔치든 형님이 찌으시면 제가 옆에서 떡을 빚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되 절구통은 마당 한가운데 두기로 하였습니다. 제사날이면 함께 떡을 찍고 명절이면 아이들이 그 곁에서 놀게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마당 한켠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해마다 붉은 감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였지요.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허진사댁 두 아들 참말로 잘 되었구먼. 그 귀한 형제야말로 진짜 재산이로세. 그날부터 허정과 허석은 이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욕심 대신 양심으로 나눈 재산은 오래도록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었던 것이지요. 옛날, 옛적, 한양, 사대문안, 풍류 좋아하고 말씨는 번드르한 한량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박생원이라 하였지요. 옷은 날마다 비단 저고리에 갓을 단정히 쓰고 허리춤 맨 쌈지에 돈보가 늘어졌고 입에서는 그럴싸한 시구절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속은 비었고 주머니는 늘 찾다 비었다를 반복하던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생은 오랜 친구 이찬봉 댁에 들렀다가 그 집 안채에 드는 소시를 보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흰 저고리에 옥빛 이마, 웃음은 가볍되 눈빛은 묘하게 사람을 흔들었으니 살결 사이로 풍기는 기운이 산내의 정신을 홀리는 듯하였지요. 박생은 그날 이후 그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소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계집도 한때 기생 출신으로 교태는 몸에 배어 있었거늘 한량의 관심을 모를 리 없었지요. 허나 아무리 화려한 말과 눈짓이라 한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그리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어느 날 골목 안쪽에서 우연히 마주한 척하며 박생원이 수작을 걸자 계집은 눈웃음 한번 날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영감이 짜다 못해 피가 마를 지경이라 비단옷 한 벌 하려 해도 입도 못 열지요. 300쯤 있으면
허름한 것 하나라도 해입겠지만 말인즉슨 정을 통하되 값없이는 못하겠다는 뜻. 박생원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 계집, 수작은 곱게 걸더니 결국은 값 흥정을 하자는 거로구나. 허나 박생은 이미 마음을 뺏긴 터라 돌아서기에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박생은 꾀를 내어 그 여인의 본남자, 즉 친구 이찬봉을 찾아갑니다. 버시벗을 찾는 사연이 길면 가시길하지. 급히 쓸 일이 있어. 그러니 100냥만 빌려주게. 사흘 안에 갚겠네. 이찬봉은 마누라 치맛바람이 무서운 사람이긴 했으나 박생원과는 오래 사귄 터라 마지못해 돈을 내어주었지요. 박생원은 그 돈을 쥐고 곧장 그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정을 진에게 나누었다는데 며칠이 지난 뒤 찬봉이 돈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보게요, 100냥 말일세. 바로 갚는다더니 왜 소식이 없는가? 나도 급한 이유가 있으니 어서 갚게. 그 말에 박생은 한치 머뭇거림 없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니, 그 돈은 자네 소실께 드렸는데 아무 말씀 없었는가? 이찬봉은 입을 꾹 다물고 등을 돌렸고 그날 이후 박생은 그 집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의 다툼을 통해 인간의 욕심과 도리를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허정과 허석 두 형제는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지만 관아에서 제시한 수수께끼, 산초네, 수토주, 샨툰주, 쉐이, 두주의 뜻을 깨닫고 나서야 진정한 깨우침을 얻는다. 산이 절구공이를 삼킨다는 것은 욕심과 오만이 결국 스스로를 삼켜버린다는 의미이고 물이 구슬을 내뱉는다는 것은 너그러움과 형제애가 결국 복과 화합을 불러온다는 뜻이다. 두 형제는 결국 재산보다 정을 택하며 화해하고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와 도덕에서 비롯됨을 깨닫는다. 또한 함께 전해지는 박생원 이야기는 허영과 거짓된 욕망의 말로를 보여주며 진심 없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던진다. 이처럼 이야기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진실과 도리를 지킬 때에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